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를 놓고 연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장관의 사퇴 문제가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본인은 물러나겠다는데 청와대는 사의 표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만 왜 청와대만 아니라는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더우셨죠?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아스팔트는 지열까지 더해져 60도까지 올랐고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데요. 얼마나 더웠는지 김동영 기자가 현장 둘러봤습니다. 논밭이 작업자 하나 없이 텅 비었습니다. 떼약볕에 작물들도 메말라갑니다. 마을 곳곳에선 외출하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이어지고 낮 시간대 12시에서 17시까지는 농업 작업을 자제하시고 농산일을 멈추지 못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돌아다니는 공무원들만 보일 뿐입니다. 작물이 자식보다 더 귀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본인 건강이나 몸 상태는 생각지도 안 하고 많이 나오세요. 폭염에 작업을 접은 농심은 타들어갑니다.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물도 줘야 되고 이런데 뭐 너무 더우니까 못 나가요. 한낮 산업단지 내 아스팔트 온도가 60도를 넘어서자 드론까지 띄어 작업자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무더운 날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드세요. 오늘도 대구와 경북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어서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도 낮 한때 16곳까지 늘었습니다. 5, 6도 정도는 더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덥고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안 겪고 싶은 날씨. 행정안전부는 폭염재난 위기경보를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전국에 극심한 폭염이 계속되면서 어제 전북과 경남에서는 어르신 2명이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체감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면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건데요. 폭염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든 치명적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정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철판을 원하는 크기로 절단하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31도에 이르는 더위에도 작업자는 선풍기 한 대에 의존합니다. 작업하시는데 괜찮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는데 선풍기. 저 바람이 끼웠다가 또 돌려가면. 불티가 날리는 용접 작업을 하다 보면 눈앞이 종종 어지러울 때도 있습니다. 원래 땀 많이 흘러요. 그래서 여름이 별로 안 좋아해요. 힘들어요. 막 어지럽죠, 아무래도. 철공소가 밀집한 거리의 바닥 온도는 한낮 50도까지 치솟았는데 야외 작업장과 논밭에서는 특히 온열 질환 발생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 주말에만 환자 152명이 추가 발생하며 올여름 누적 환자는 1,400명에 육박했습니다. 전북 김제와 경남 하동에서는 고령 여성 2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도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폭염은 열사병과 열탈진 등 온열 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심뇌혈관과 호흡기 등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육이 생산하는 열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고온다습한 환경이랑 탈수랑 결합을 하게 되면 신체 체온 조절 기능이 실패를 하면서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야외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체온을 떨어뜨려 주는 게 중요한데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억지로 먹이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유럽에서는 산불이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지며 30만 명이 넘게 대피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산불은 유명 와인 산지죠. 보르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거대한 불기둥이 산등성이를 집어삼킵니다. 시뻘건 화염은 밤하늘까지 붉게 물들입니다. 필사적인 진화 작업도 속수무책. 사상 처음 산불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스페인에서는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마드리드와 아빌라에서만 축구장 17,000개 면적이 불탔고 인근 도로 37곳은 통제됐습니다.
Creo que la magnitud del desastre que estamos viviendo, por desgracia, un año más en nuestro país es muy difícil de asumir. 이웃 프랑스도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닷새 전 남서부에서 시작된 산불은 유명 와인 산지 보르도 외곽 15km 지점까지 번졌습니다. 포도 수확철을 앞두고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르도가 속한 지롱드 지역에서만 파리 면적의 4배가 불탔고 주택 240채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산불 피해입니다. 보르도 외곽까지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프랑스에서는 역대 최대인 주민 22만 명이 집을 떠났습니다. 24 heures ont passé et maintenant ça va faire 48 heures, peut-être 72 heures, peut-être plus. Donc on va voir, on s'adaptera au jour le jour.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대피한 주민은 지금까지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살림이 메마른 데다 강풍까지 불면서 당국은 불길이 더 확산될까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강원도 고성 해변에서 파도에 휩쓸린 형제를 구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걸로 보이는 현역 군인 2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군은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대원이 헬기에서 내려와 바다로 뛰어듭니다. 파도에 휩쓸린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겁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2시 30분쯤입니다. 강원도 고성 화진포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17살과 14살 형제가 파도에 떠밀리자 아버지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군인 2명도 뒤이어 입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행히 산부자는 사고 9분 만에 해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구하려 뛰어든 두 군인은 파도에 휩쓸려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수색 작업 끝에 실종된 지 각각 10분, 45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두 군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파도 높이는 한 2m 정도 돼 있었고요. 제트스키가 뒤집어질 정도로 좀 심했습니다. 이제 사람 머리 정수리가 보여서 제가 빠져서 이제 들어 올렸는데 그때 당시는 벌써 심정지 상태. 숨진 2명은 수도 군단과 수도 기계화사단 소속 원사와 대령으로 휴가차 인근 군 휴양시설에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해변은 관리 주체가 없어 안전요원이 없었고 구조가 불가능하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군인이나 왜 뛰어드는가? 군인은 큰 거고 뻔히 군인이나 군인 가족인 걸 알고 있는데 구하러 안. 다만 최초 파도에 휩쓸렸던 형제 가족들은 숨진 군인들의 죽음과 자신들의 사고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군은 인근에서 찍힌 폐쇄회로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경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당초 예상대로라면 이 시간쯤이면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데 상황이 어떤지 현장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기자, 재검표 결과 나왔습니까? 네, 오후 3시를 넘겨 시작된 재검표는 6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검표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는데요. 당초 재검표 작업은 오후 2시부터 개시될 예정이었지만 제때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소청인 측이 투표용지 보관실에 CCTV가 없고 투표지 봉인 상태가 미흡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1시간 20분가량 지연된 건데요. 현재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 5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 작업이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총 투표지 6만 9,693장을 재검표 요원 36명이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방식인데 이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결과 산출은 더뎌지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에 충주시장이 있었죠. 그리고 부산 성남시의원에 대해서 재검표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는 겁니까? 네,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에 불복해 제기된 선거 소청 건수는 전국적으로 690건에 이릅니다. 4년 전 소청 건수에 비해 15배 넘게 폭증한 수치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오류 등으로 선거 과정을 향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충주시장과 부산, 성남시의원 선거 등에서도 재검표가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당락이 바뀐 곳은 없습니다. 이번 통영시장 선거의 경우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적은 44표 차로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양측이 한 표라도 더 확인하기 위해 거듭 이의를 제기하면서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재검표 결과는 내일 오전에야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서울과 경기 등 7개 지역에 대해 제기했던 선거 소청 첫 변론도 오늘 진행됐습니다. 당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구두 변론에 나서 지방선거 무효를 재차 주장했는데요. 부실 관리에 이어 조작 정황까지 드러난 선관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데 선관위 내부에서 투표 업무를 행안부로 옮기는 게 낫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소청 변론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들어갑니다. 장 대표는 시도지사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등에 대한 첫 선거소청 심리에 나가 직접 변론했습니다. 장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출구조사 발표 후에도 투표가 이어져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투표율 조작은 득표율 조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문제 제기에 선관위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 만큼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만 하더라도 저는 별도의 입증이 없이 이번 지방선거는 무효이고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관위는 소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해 이르면 다음 달 16일쯤 결론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관위 직원 10명 중 9명이 투표 사무를 행정안전부로 넘기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선관위 직원 다수가 본연의 업무인 투표 사무조차 행정부에 이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셈입니다. 여기에 선관위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투표율 조작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2차례 기각한 사실도 드러나 선관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 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이 당론으로 없애기로 한 직후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의를 밝혔는데 오늘 국회 법사위에 나와 사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사의를 밝힌 배경으로 건강 문제를 들었는데요.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닌 듯합니다. 먼저 황정민 기자입니다. 국회 상임위 보이콧 철회 이후 법사위에 처음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악수를 나눕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법사위가 정말 이제는 악법 자판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인사말부터 독하군요. 그동안 밀린 숙제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잘 속기로 검토하셔서 여야 질의는 민주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뒤 사의를 밝힌 정성호 법무장관에게 집중됐습니다. 대통령이 귀국하시면은 대통령께 직접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정 장관이 사퇴 의사를 사실상 공식화하자 곧장 만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건강히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어요.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무위원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신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는 형사소송법 처리를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국민의 치안이랑 민생보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구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수사를 왜곡해도 잘못해도 왜곡하고 남용한 그 검사들 지금 옷 벗고 변호사 하면서 오히려 돈 잘 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30일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당사자가 국회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청와대가 대통령 순방지에서 아니라고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최지원 기자가 자세히 분석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재차 사의를 밝히고 있던 시간, 이재명 대통령 남미 순방에 동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정 장관의 사의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며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여당의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이 확정된 뒤 청와대가 정 장관 사의를 부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권에선 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정 장관이 앞서 여당의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에 공개 반대했던 만큼 그 1%의 그 억울한 사람들 없게 하는 게 검찰제도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의 수용 시 정부 내 보안수사권 입장에 균열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 소위 명청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전당대회를 의식한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친명계 주자인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보안수사권 폐지는 정부 입장이라고 못 박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정 장관 사의를 수락할 경우 지지층 반발로 이어져 전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당 내에서 정 장관이 검찰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는 상황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공직사회의 공사 구분과 선공 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게 중요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적어도 전대 전까지 사표를 수리할 수는 없을 거라며 중수청 개청과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이후 중폭 개각 대상에 함께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상임위 배치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했습니다. 정 원내대표가 권 의원이 진심으로 사과해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만 상황을 뒤집진 못했습니다. 당 윤리위가 징계 절차도 시작하면서 권 의원이 사면 초과 상황입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원내대표실을 직접 찾아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임위 배치 항의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지 나흘 만에 직접 사과한 겁니다. 이번 실수는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그런 실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질서 확립 계기로 삼겠다고 한 정 원내대표는 사과를 수용했습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저 역시 그걸 수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 대응은 강경했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하고 거부할 경우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명을 포함해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데는 참석한 모든 지도부 위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외 당협위원장 40여 명이 징계 요청서를 내며 당 윤리위원회도 조경태, 진종호 의원과 함께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내에선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기류와 함께 본인이 직접 사과한 만큼 선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선의 김태우 의원은 폭력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공당의 목적은 사람을 응징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무너진 규범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의원총회에서 권 의원 징계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법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됐던 지난 대선 때 건진 법사와의 관계 등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 가까운 선거 비용을 물어야 합니다. 법원 판결 내용부터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습니다. 생년월일 그릇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60년 12월 18일입니다.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선거 기간 알게 됐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본 적 없다는 발언을 허위라고 봤습니다. 2013년부터 교류했던 겁니다. 재판부는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단 말 역시 허위로 봤습니다.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 감각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선임계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했습니다. 특검이 의견서를 써놓은 부분에 대해서만 거의 베낀 거나 다름없는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해서 적극적으로 다투보겠습니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아직 1심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정치적,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동시에 비슷한 선거법 사건으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단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두 사건의 쟁점과 전망을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397억 원이죠. 액수 상당한데 국민의힘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아직 1심이기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다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적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현재 총 자산은 1,30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전체 자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현금성 자산은 116억 원 정도에 불과하고 자산 대부분은 토지와 건물 등에 묶여 있습니다. 보유 현금을 모두 동원해도 280억 원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여의도 당사를 매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선관위와 협의를 통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면 당사 매각까지 갈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이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는 당사를 매각했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 당시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여파로 823억 원의 불법 대선 자금을 반환해야 했고 이를 위해 여의도 당사를 매각했습니다. 당시 당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신 천막 당사를 설치해 당 쇄신의 기회로 활용한 바도 있습니다. 자, 근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TV토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번 판결과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토론회와 인터뷰 등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 겁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권순일 전 대법관이 관여했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근거로 들면서 윤 전 대통령도 무죄를 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당시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선거 TV토론에서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요. 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당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를 10여 차례나 언급하며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TV토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가 쟁점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이 대통령 측도 토론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표현의 자유 매우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그 표현의 자유 때문에 저도 피해를 입는 측면도 있었어. 자, 그런데 이 대통령에겐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지금 중단되긴 했습니다만. 네, 20대 대선 TV토론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이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됐고 지난해 5월이죠.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직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은 이제 1심 선고를 받은 거지만 이 대통령은 대법원 유죄 취지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이라며 재판 재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대통령이 임기를 마친 뒤 이 재판이 재개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번엔 민주당이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환을 걱정해야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뭐 강 건너 불구경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도 같네요. 어떤 기준이 내려질지 대법원 판결까지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은행권 대출 총량제를 강화하면서 잔금 대출이 막힌 입주자들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걸 좀 풀어달라는 실수요자의 속 시원한 발언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수긍하면서 개선책을 주문했죠. 금융당국은 이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아파트 집단 대출을 대출 총량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영일 기자입니다. 지난주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 한 시민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 잔금 대출이 막혀 힘들다고 토로합니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잔금 대출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점검을 지시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는데 경계를 그을 때 그 상처 입는 사람들이 최소화될 수 있게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잔금 대출 문제가 공론화되자 온라인상에서 이 시민은 잔금 열사라는 별칭까지 얻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규제 완화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중도금과 잔금 등 아파트 집단 대출을 대출 총량제에서 제외하고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대출의 담보 기준을 기존 집에서 신축 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서민 등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년 넘게 꼼짝않던 금융당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책 설계를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핀셋 구제로 인해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이 아닌 부작용을 고려한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도대체 대출 받는 게 얼마나 힘들길래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치는 걸까요? 저희 취재진이 이른바 잔금 열사가 입주할 예정인 아파트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대출은 물론 상담까지 선착순 경쟁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어서 이낙원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2,1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잔금 치를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의 대출 총량제 탓에 시중은행이 대출 상담을 선착순으로 받다 보니 휴대폰만 하루 종일 쥐고 있습니다. 시계 띄워놓고 정말 수강 신청처럼 예약하려고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1분이 지나는 순간 그건 아예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현재 2,100여 세대 중 300여 세대만 대출 상담을 예약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여파로 대출 심사는커녕 상담 접수조차 어려운 겁니다. 대출을 선착순으로 한다는 것도 되게 어이가 없고요. 제가 무슨 갭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실입주하는 사람이잖아요. 의식주 중에 지금 줄을 갖다가 지금 막겠다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부자들만 현금으로 집사라는 건데. 노년층은 상담조차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길바닥에 나앉는 거죠. 어플로는 하실 수가 없어요, 나이가 있으셔서.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전국 아파트는 8만 6천 세대. 대부분이 대출 난민이 될 위기입니다. 이주비 대출도 꽉 막혀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전월세값까지 올라 이사갈 집을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요즘에 전세값도 너무 비싸고 월세도 올라가가지고 팀 조합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진짜 자체를 이제 써야 되나 고민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강행했던 고강도 대출 규제가 애먼 사람들만 잡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청소년 여성을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과거 대화록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유족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장윤기가 탄 호송버스가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교도관들에 둘러싸인 채 장윤기가 법정으로 향합니다. 오늘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선 장윤기의 왜곡된 성인식을 보여주는 대화록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고교 시절 장윤기가 친구에게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SNS 대화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윤기 측은 법정에서 범행을 염두에 둔 대화가 아니라 친구들의 장난에 호응하는 정도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장윤기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유족은 재판정에 서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문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매일 눈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며 죽은 제 딸은 돌아올 수 없는데 살아있는 가해자가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저희에겐 사망 선고라고 했습니다.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장윤기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31일 오후 2시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여성 소방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은 문제가 없다며 사건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국무조정실 조사로 실체가 드러나면서 15명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손팻말을 든 소방관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철저히 조사하라! 소방공무원 노조가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감찰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지난해 10월 여성 소방관이 숨진 지 9개월 만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방관자로 지목된 소방관 15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된 소방관 2명을 파면했습니다. 나머지 13명도 강등 2명, 정직 8명, 감봉 3명으로 각각 징계를 받았습니다. 다만 징계 대상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비위 내용 등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자체 조사에서 이들이 숨진 소방관에게 24차례 넘게 회식 참석을 강요했고 폭탄주 원샷을 강제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노래방과 나이트클럽 등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이어가며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라는 등 부적절한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방 조직 문화 혁신 추진단을 좀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추가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숨진 소방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작성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더 걷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합니다. 초고소득자면 보험료를 더 내고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해서 최저보험료 액수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우선 초고소득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는 월소득 1억 2천만 원인 사람과 10억 원인 사람이 내는 보험료가 같습니다. 상한선이 평균 보험료의 30배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를 40배로 올릴 계획입니다. 지역가입자 상한선도 15배에서 20배로 조정합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상한액은 월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의 0.04%, 지역가입자의 0.02%로 연간 1,750억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26년 동안 최저보수 월 28만 원에 묶여있던 건보료 하한선도 현실화합니다. 매년 최저임금과 연계해 월 1,080원에서 22,060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될 전망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하한선 인상분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정부가 건보료 개편안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건강보험 지급 의료비가 1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에서 조금씩이라도 인상해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던 일용직 근로자도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벌면 소득의 50%를 반영해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음주 습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중 6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술을 자주 마시는 이른바 고위험 음주율의 경우 여성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윤정 기자가 설명합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모임이나 여행 등 술자리도 많아지죠. 질병관리청이 우리나라 국민의 음주 행태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기준으로 10명 중 6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술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3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한 자리에서 소주 5잔 이상을 마시는 폭음을 했고 10명 중 1명은 한 달에 2번 이상 폭음을 하는 고위험 음주군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전히 술을 여성보다 많이 마시지만 최근 여성의 음주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연도별 고위험 음주를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남성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아졌지만 여성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30대 이상 모든 연령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로 인한 모임 증가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광고나 이런 거를 고려해 보시면 최근엔 여성들이 직접 음주하는 것이 많아졌잖아요. 사회 분위기도 바뀌었고 경제적 능력도 갖추게 되고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또 남녀 모두 고학력 고소득일수록 음주율과 폭음률이 높은 특징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월간 폭음률은 OECD 27개 회원국 가운데 5위로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알코올을 질병과 외상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수준의 음주도 건강에 안전하지 않다며 마시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1조 5천억 원을 직접 투자해 3대 주주로 올라섭니다. GPU를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 자본까지 묶인 동맹이 되는 건데요. 네이버는 이 자금으로 세종 AI 팩토리를 4배 가까이 키울 예정입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손을 맞잡습니다. 엔비디아가 네이버에 투자하는 돈은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800억 원입니다. 네이버가 새로 발행하는 720만여 주를 인수합니다. 투자가 끝나면 엔비디아 지분 4.5%, 국민연금과 블랙록에 이어 3대 주주가 됩니다. 지난해 말 3.9%를 보유했던 창업자 이해진 의장보다도 많습니다. We're making a major investment in Naver. We're going to partner with them to help them scale up in Korea, also to expand around the world. GPU 공급업체였던 엔비디아가 주주로 직접 들어오면서 양사의 관계도 기술 제휴에서 자본 동맹으로 확대됐습니다. 투자금은 세종 데이터 센터, 각세종의 AI 팩토리를 키우는 데 투입됩니다. 당초 55메가와트였던 규모를 2028년까지 200메가와트로 확대합니다. 엔비디아 GPU 약 10만 개를 가동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엔비디아는 자본을 내는 동시에 자사 최신 GPU의 대형 수요처도 확보하게 됩니다. 노하우들을 스케일업하는데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사는 장기적으로 GW급 AI 인프라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전력과 용수 확보입니다. 관련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면 사업 속도도 늦춰질 수 있습니다. 발전소가 지금 풍부하진 않기 때문에 발전소를 지어야 되고 또 이제 금강물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인프라도 이제 구축이 돼야 되겠죠. 엔비디아 투자 소식에 오늘 네이버 주가는 8.7% 오른 22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이버 투자 소식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는 주말 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AI 서밋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빅테크들과 9,500억 달러 규모의 공급 협력을 이뤘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기쁜 소식이긴 한데요. 이 엄청난 숫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건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박한솔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리 돈 1,37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고 GDP의 절반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기업들이 번다는 겁니까? 사실 몇 조 원 수주, 몇 조 원 유치 같은 표현들이 익숙한데요. 이번에 정부가 밝힌 9,500억 달러는 정확히는 공급 생산 협력입니다. 협력이 정확히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대부분 한국이 미국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500달러 중에 대부분은 삼성전자와 SK가 반도체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길래 수주는 아니라는 겁니까? 삼성이 브로드컴과 맺은 5년 업무 협약의 경우 2천억 달러 전액 수주가 맞습니다. 하지만 SK가 엔비디아와 맺은 5천억 달러 공급 협력의 경우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판매도 있지만 SK텔레콤이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구매하는 금액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또 SK가 다른 미국 빅테크들과 2,500억 달러 공급 협력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SK는 아직 협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협의도 안 된 금액을 미리 발표했다는 거잖아요. 하나하나 한번 따져볼까요? SK와 엔비디아 5천억 달러죠. 그리고 삼성과 브로드컴 2천억 달러잖아요. 이거는 다 확정이 된 겁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SK가 엔비디아하고 맺었다고 하는 LOI는 거래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담은 투자 의향서입니다. 삼성이 브로드컴과 맺은 MOU는 협력의 방향에 합의했다는 양해각서입니다. 둘 다 최종 계약으로 가는 절차이고 현재로선 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큰 숫자를 제시하게 되면은 정부의 정책 의지로 반영이 돼서 수익이 날 거다 이런 기대를 주게 될 수 있거든요. 네, 사는 액수, 파는 액수 합친 것도 있고요. 아직 연결되지 않은 투자 의향서도 있는 걸 보면 헤드라인이 9,500억 달러 협력이라고 나왔단 말이죠.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투자 의향서 체결 등이 AI 서밋을 계기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예정된 거래였다라는 것이 업계의 시각입니다. 최근 깐부회동에서 보신 것처럼 글로벌 빅테크들이 정부의 주선 없이도 자체적으로 협력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일각에선 정치인들이 정치적 과시를 위해 기업들에게 숫자를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사우디가 미국에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 1,470조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미국 언론들은 이는 사우디 GDP와 맞먹는 금액이라며 근거가 미약한 정치적 과시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중에 현실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면은 국가 경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너무 숫자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비현실적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기업이 원하는 게 뭔지부터 좀 챙겨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전기념일을 맞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애가 52일 만에 공개 석상에 나왔습니다. 엄마 리설주 여사보다 키가 클 정도로 훌쩍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참전 열사묘를 참배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의도가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김주애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리설주 여사와 함께 참배용 꽃을 들고 나란히 걸어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 73돌째 점하여 7월 26일 조국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시었습니다. 김주애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달 4일 강건호 시찰 이후 52일 만으로 김주애는 리설주보다 키가 훌쩍 커졌고 얼굴에 젖살도 빠져 3년 전 김정은의 어깨 높이 정도였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김주애가 정전기념일 참배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배 내내 김주애는 김정은의 바로 옆자리를 지켰고 조용원과 최선희, 노광철 등 북한 핵심 간부들보다도 앞서 걸었습니다. 특히 함께 찾은 대성산 혁명 열사릉은 북한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묘지로 김 위원장이 이곳에 김주애를 대동한 건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김주애가 그간의 정적을 깨고 나타났는데 그 장소가 자신의 백두혈통, 특히 북한의 정통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장소를 택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김 위원장은 6.25 전쟁의 중공군 전사자 묘역도 참배하며 최근 한층 가까워진 중국과의 친선도 과시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사흘째 교전을 중단하고 물밑 교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모레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종전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지 아니면 다시 무력 공방을 벌일지는 이 만남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대우 특파원입니다. 이란군이 영내 미군 기지 보복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حملات خودشون رو متوقف کردن و از اونجایی که ما هم
اساساً همونطور که عرض کردم راهبرد اون تلافی جویانه بوده. عملیات‌های تلافی جویانه رو متوقف کردیم. 이란 외무부는 오만과의 호르무즈 통학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의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는 공개 서한을 통해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을 전쟁 종식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راهی جز جهاد و مقاومت پیش رو نمانده است و پایداری در این راه نصرت موعود الهی را نصیب مجاهدان راه حق خواهد کرد.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중심으로 대리 세력 결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타냐후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공격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f Iran attacks Israel, either directly or through proxies, either with ballistic missiles or UAVs or killer drones, it will make a terrible mistake. 협상 여지를 주기 위해 공습을 중단했다고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레 백악관에서 네타냐후와 만납니다. 외교적 협상에 무게를 둘지 아니면 추가 군사 압박으로 선회할지 이번 백악관 회담이 중동 정세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백성의 인기를 독차지했기 때문이죠. I have never wanted the throne. Lies! You have stolen the hearts of my people. 권력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왕의 소명을 무너뜨립니다. 그만큼 권력은 악마의 유혹 같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지는 당권 경쟁도 닮았다고 합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사람은 적통 논쟁에 이어 신천지 의혹까지 꺼내들며 진흙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에 민주가 있고 민생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말이 많습니다. 반면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입니다. 신천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연루돼 있다고 의심한다면 저를 경찰에 고발하세요. 신천지를 둘러싼 의혹과 반박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이 묻힙니다. 거대한 집권 여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상대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는 권력투쟁으로만 비춰집니다. 자해적 공방과 이전 투구가 끝없이 이어지다 보니 부동산이나 물가, 청년 일자리 같은 국민의 삶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민생보다 계파 경쟁, 보안 수사권 폐지 같은 강경 노선만 가득합니다. 지금 청년들의 삶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민주당으로 어떻게 미래를 만들겠습니까? 당대표 선거에 나섰던 36살 김보미 전 강진군 의장의 자아 비판입니다. 화염병과 짱돌을 들고 거리에서 싸웠던 과거 386 세대의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386으로 불리던 이들이 48, 58, 68까지 이어지며 권력의 핵을 계속 차지하면서 과거로만 회귀한다는 겁니다. AI가 산업과 일자리를 바꾸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1980년대식 적과 동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거리투쟁 추억만으로 AI 시대를 열 수는 없습니다. 권력만 쫓다 국민을 놓치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 7월 27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아직도 아스팔트였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극한의 더위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영남 지역은 폭염 중대경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과 경북 경주는 내일 한낮 기온이 38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중단하시거나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위 속 대기가 불안정해지며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서는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광주, 부산 26도로 낮 동안 쌓인 열기가 밤사이 쉽게 식지 않겠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 33도,
대전과 광주 34도, 대구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폭염의 기세는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